안녕하세요. 이타의 권준호입니다. 영상 칼럼 세 번째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송배전공학 제1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난번에 어떤 그 텍스트로 된 자료 같은 것들이 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보시는데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좀 작업을 해서 앞에 이런 어떤 이 텍스트를 좀 보시면서 조금 쉽게 이렇게 빠르게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좀 사전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이런 자료들은 뭐 전문적인 어떤 그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고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본인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제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사 영상 칼럼 제3화 송배전공학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1장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요번에 2장 가공 송전선로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자, 이 송배전 공학을 공부하실 때 뭐 책이 상당히 두꺼워 한 7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2장도 분량이 뭐 적은 분량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2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키워드를 좀 뽑아 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경동선, 강심 알루미늄 연선, 그 다음에 전선의 진동과 도약, 켈빈의 법칙, 애자의 삼락전압, 도전율, 인장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키워드들이고요. 이 키워드를 보면서 이 책에는 경동선과 관련된 뭐 도전율이라든지 뭐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본인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강심 알루미늄 연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림이 있고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가, 전선의 진동과 도약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기술사 답안지로 내가 만들었을 때 어떠한 형태로 이 내용들을 내가 뽑아서 구성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먼저 뽑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그 서술형으로 상당히 이제 길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화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책을 뭐 구매하시든지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보시는 거 아니면 교보문고에 가면 이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술형으로 상당히 길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간추리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가공 전선로의 개요라고 해서 가공 송전선의 구비 조건 7가지 나와 있죠. 일단은 7가지가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선의 종류의 경동선, 그 다음에 ACSR선과 관련된 게 도전율, 인장 강도, 무게, 기계적 강도, 저항률, 표피 효과, 코로나, 전선의 뭐 강도, 뭐 전선의 뭐 시공성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겠죠. 그럼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걸 내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뼈대를 추려서 정리하는 작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전선의 허용 전류, 켈빈의 법칙과 관련된 정의와 실험식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다라는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죠. 먼저 이게 정리가 되고 이 부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확실히 이해가 되시고,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답안지를 기술하실 때는 이해만 해서는 기술할 수가 없습니다. 암기가 돼 있는 상태여야지만 논술형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술사 시험을 보시는데 400분 동안 한 50여 페이지, 한 60여 페이지 정도의 백지에다가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서론, 본론, 결론에 정리된 형태의 답안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건 이해만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암기를 한다라는 게 지금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빠르게 검색해서 그 자료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 또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간단한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쪽에 저장을 해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뭐 지금의 고시성의 어떤 시험들, 뭐 기술사 시험이라든지 대표적인 예가 뭐 세무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고시성의 시험들은 거의 다 논술형으로 좀 돼 있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형 시험에서는 이해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요. 결국은 내가 좋은 답안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해한 내용을 암기를 하시고, 그 암기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답안지화 시켜서 기술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러한 형태의 어떤 그 틀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2장에 있는 내용들은요, 이렇게 그 뼈대들만, 큰 목차와 키워드들만 추려내게 되면 이러한 형태를 이렇게 간략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2장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한 30페이지 정도 아마 분량이 될 건데 이 30페이지 분량을 제가 한 페이지로 이렇게 요약을 한 상태거든요. 이러한 작업들을 해 두시는 게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철탑의 종류까지 해서 2장의 내용을 정리를 해 두시면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이 안에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요. 이 책의 교재에 뭐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기술사 공부와 연관된 내용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연관된 내용을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해서 남들보다 다른 분들보다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을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기출문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출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3년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5년간의 문제까지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5년간의 문제라고 하면 한 460문제, 450에서 한 460문제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 문제를 분석해서요. 그 문제를 그냥 분석한다라는 게 각각의 어떤 그 중심이 되는 기본서의 그 목차 순서대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기본서가 지금 송배전공학이 1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건축전기든 발생배전이든 그 문제를 쭉 분석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해당되는 챕터에다가 챕터 순서에 맞춰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장을 보면서 발생배전에서 최근에 5년 동안에 1장에서 어떠어떠한 문제가 나왔다. 그 다음에 건축전기에서 어떠어떠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의 그 내용을 가지고 그 해당되는 문제의 어떠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책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명확하게 본인 스스로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공부의 방향을 잡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거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다시 반대로 말씀드리면 동일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더라도 합격까지 가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시면 제가 가이드북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올려놨는데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시 다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혼자서 작업을 하시는 게 본인에게는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분석을 해봤더니 송배전공학에서 54%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 발전공학이 14%, 그 다음에 전력계통공학이 3%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책의 두께는 3권이 동일합니다. 교보문고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배전공학도 한 700여 페이지 되고요. 발전공학도 700여 페이지가 되고 개통공학도 700여 페이지가 되는데 동일한 책의 분량이지만 문제는 어디서 많이 출제가 됐죠? 송배전공학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발전공학이 14%, 개통공학이 3%. 그러면 얘네들이 이 책들이 동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그 부분에 내 시간과 역량과 노력을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는 방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벗어난 문제들이 발전 기초라든지 기초 이론,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지난 편에 1편에서 아마 말씀드렸을 건데 맥스웰 방정식이다라고 하면 맥스웰 방정식이 이 기초 이론의 전체적인 부분에 1%도 되지 않는데 기초 이론 전체 분야가 출제 비중이 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여기서 문제가 다 나오는데 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합쳐봤자 얘네들 3개 합친 것보다 안 되지 않습니까? 비중이? 그래서 이렇게 경향 분석을 하시고 또 그 경향 분석한 것들 여기 세 항목에다가 다 집어넣으셔가지고 내가 어떠한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공부할 것인가라는 방향을 먼저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해서 몇 퍼센트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당연하게 송배전공학이 가장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발전공학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그 트렌드의 분석. 예를 들어서 송배전공학이 117회 때에는 53%가 출제가 됐지만 최근 5년 동안은 몇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는가? 5년 동안 출제된 비중이 52%니까 117회는 거의 그 출제되는 그 경향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수준을 맞춰줬단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 권준호 기술사님, 우리가 송배전공학에서 50% 정도 항상 출제가 됐지만 출제위원에 따라서는 얘가 5%로 줄고 발전공학이 50%로 늘어날 수도 있고 개통공학이 30%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 큰 틀에서 출제 그 퍼센테이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 요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 보시면 이게 큰 흐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작업을 좀 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요런 것들을 이제 요런 앞에 데이터들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요 데이터들은요, 문제를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요 문제의 숫자에 따라서 그걸 집계 하게 된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게 먼저 나오고,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공 전선로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가, 복도체 서브스판 진동이라든지, 표준 절연 간격이라든지, 미풍 진동이라든지, 전선의 굵기, 결정시 검토 사항이라든지, 이도 측정이라든지, 갤러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가공 전선로와 관련돼서 최근에 한 5년 동안에 한 10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10문제가 나왔는데 이 10문제 중에서 방금 설명드린 이 송배전 공학에서 출제가 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 말고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서 문제가 나온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권에서 문제가 안 나오고 다른 데에서 어떤 논문이라든지 저널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기본서로 삼은 송배전 공학과 그 다음에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 나와 있는 정도까지만 공부하겠다. 그래도 충분히 합격을 할 것 같다. 아니면 내 수준이 현재는 거기까지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걸로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여기서 벗어난 문제들 중에서 출제 확률이 높은 문제들을 몇 개 선정해서 자기 걸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낼 것인지 아니면 더 갈 것인지를 결정을 내리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요 두 권의 책에서 나온 문제하고 요 파트에서 나온 문제하고 거기서 한두 문제 정도 신경영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을 몇 개만 추가하시고 거기서 끝내시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더 들어가게 되면요. 이 더 들어간 부분에서 나온 문제들은 거의 다시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잘 외워지도 않아요. 왜? 다른 분야하고 별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연관성이 있으면 어떠한 파트를 공부하면서 얘도 같이 생각하게 되는데 전혀 연관성이 없으면 별도로 생각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그 틀 안에 묶이질 않아요. 그래서 잘 외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요. 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공부의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들을 이렇게 정리해 놨죠. 요거는요, 본인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안 되면 주변의 도움을 좀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교재를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키워드를 먼저 뽑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뽑으시고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아주 세세한 내용 말고 큰 틀에서 뼈대를 먼저 추려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구성이 이런 형태로 돼 있다.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분석하셔서 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파트와 관련된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됐다. 관련된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다. 라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나는 이 파트에서 출제된 문제 중에서 어느 부분까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그 공부의 범위를 선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영역이에요. 교재를 보시고요. 교재에 대한 키워드를 뽑아내시고 그 다음에 뼈대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수준까지 공부하겠다라는 공부의 범위를 선정하는 요 세 가지 작업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